대처하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에 국제규범이라고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규제 문제는 뭐 유럽의 사례들도 꽤 있어서 우리가 거의 맞춰서 상식적으로 또 대한민국 주권 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 받아도 될까요? 네, 한국일보 이성태 기자님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일보 이성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정치 관련해서 대야 관계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특검을 수용 요구를 하면서 단식 7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요구하는 것이 1대1 대통령님과 단독 회담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국을 대통령님께서 좀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인지 하나가 궁금하고, 그 장동혁 대표의 그 1대1 만남 제안에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죠. 뭐 야당 대표도 당연히 필요하면 만나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되겠죠. 전에 봤더니 제가 하지도 않은 말 지어내가지고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뭐 그러더라도 계속 만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제가 다 개별 정당과 다 이렇게 직접 소위 말하는 직접 대화,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여의도 국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충분히 대화하고 거기서 좀 더 추가의 뭐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또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좀 더 하세요. 내가 짧게 할게. 제가 짧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여기 뒷부, 여기 앞에 성함이 누구인데 기억이 안 나. 한번 무슨 말씀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저한테 좀 사각지대라서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중앙일보 우현석 기자. 중앙일보예요? 네네 저한테 딱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러게. 네네. 예, 중앙일보 우현석 기자입니다. 그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 원전 얘기 한번 원전 네. 예, 얘기하셔서 그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가 호남에서 이제 송전탑 이슈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데 네. 원전도 결국 송전탑 이슈 같은 게 또 있을 그럴 수 수밖에 없잖아요.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걸 여론조사 국민 여론 말씀하시면서 약간 신규 원전에 좀 열어놓으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서 뭐 검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마치 그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제 추세나 또는 에너지의 미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그러니까 낮에는 발전이 되는데 바람 불 때는 발전이 되는데 그럼 아닌 때는 아예 안 되고 이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소위 기저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문제,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너무 이렇게 이념적으로 닫혀 있는 거 옳지 않겠다 그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판단하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국가계획도 이미 확정이 됐는데 이 국가정책의 안정성, 지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뭔가를 결정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고 이러면 이게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경제 주체들의 그 경영 판단이나 이런 미래 예측에 좀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예를 들면 위안부 또는 뭐 그 강제징용, 강제동원 문제나 또는 뭐 이런 문제에 대한 기존의 합의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국가 간 합의라고 하는 것도 뭐 정권 바뀌었다고 막 뒤집고 이러면 국제적 신뢰에 문제가 있어서 좀 기본적으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하거나 좀 불만인 우리 국민들께서도 계실 겁니다.
특히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 이 원전 문제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그 점도 좀 고려는 해야 되겠다. 이미 정기 기본 계획에 넣어놨는데,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이 아주 중요한 저희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시장도 엄청나게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원전 시장이 뭐 그런 점들까지 좀 객관적으로 고려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할지는 또 최종 결정은 남아 있으니까요. 좀 공론화도 거치고 의견 수렴도 하고 논쟁도 하고 좀 열어놓고 하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외신에 한번 기회를 주시죠. 지방 혹시 그래요? TBC 황상영 기자님 먼저 하고 외신 그러세요? 기자에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TBC 대구 방송의 황상현 기자입니다. 지금 올해 국정 방향이 지방에 방점을 두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공공재인 지역 지상파 방송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게 결국 지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는데도 그러니까 증액됐는데도 삭감된 경우도 있고요.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과 또 정책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어려운 문제죠. 그건 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은 저도 뭐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뭐 법 규정 체제상은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 것 같고, 지역 언론뿐만이 아니라 이제 언론 진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중요한 국가적 과제죠. 근데 언론은 이렇게 지원받고 존중받고 보호받는 핵심적 이유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또 비평, 그다음에 권력 감시 활동을 객관적으로 해서 국가 시스템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는 건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언론이 권력화돼 가지고 중요한 정치 집단의 한 구성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소위 뉴미디어의 역할도 매우 커지고 있죠. 전통적 언론들의 역할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언론 진흥은 지금도 계속 해야 될 국가 정책이긴 합니다. 근데 이 지역 지방 방송 지원은 어디 홍보수석이 거기 있어요?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세부적인 얘기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네. 안 하셔도 돼요. 네. 어쨌든 의견을 물어보는 거니까 지원의 필요성은 우리도 공감하고, 실제 전에 국회에서 문제된 부분은 좀 해소하려고 지금 홍보수석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통령 말씀처럼 저기 아까 앞쪽에 했으니까 뒤쪽에 회색 이 옷 입으신 맞습니다. 가운데 뒤 돌아보시는 남성분 아니요 저쪽 뒤 죄송합니다. 아니 저 뒤에 그 남성분 죄송합니다. 앞에 아까 기회를 드려서요. 죄송합니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교도통신의 나가오 기자라고 합니다. 한일 관계 아까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만 추가로 하나, 13일 날 그 일본 나라에서 개최된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 대통령께서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 그리고 그 타이밍에서 일본 정치 상황이 약간 그 중의원 국회 해산이 결정되는 타이밍과 겹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일본의 정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고, 앞으로 한일 관계를 안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본 정치의 상황은 그냥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한다면 정상 간 신뢰 강화, 그리고 한일 국민들 간의 공감도의 제고, 이런 게 큰 성과가 아닌가 싶어요. 정상회담이 예를 들면 신뢰를 축적하거나 이런 데 좀 실패하면 양국 간 국민들의 감정도 나빠져요.
물론 그게 또 교류와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 덕에 한일 관계는 정서적으로도 매우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이 되고 또 실질적인 영역에서도 많이 개선될 여지들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일 모두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한 과제인데 이번에 이제 나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면서 다음에는 가능하면 총리의 고향에서 했는 것처럼 이제 저의 고향 경북 안동에서 한번 해보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총리께서도 뭐 좋은 의견이라고 하셔서 다른 객관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면 다음 기회에는 빠른 시간 안에 안동에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뭐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게 어려움이 많고 또 부침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정치인 개인 또는 정치 집단의 이익을 넘어서서 국가의 이익 그리고 더 크게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이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사실 이게 약간 불안정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근본적인 과거사 문제나 또는 지정학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잘 관리해야 됩니다. 또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배려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 이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 서로에게 이익되는 모두에게 도움되는 길을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무려 1시간을 이제 도과하기 직전입니다. 네네. 네. 네. 마지막 질문을 그러세요,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제 눈에 띄는 분으로 네. 여기 외신이라서 죄송합니다. 제 석관으로 가겠습니다. 문화일보 김대영 기자님. 네. 문화일보 김대영 기자입니다. 우상호 전 수석이랑 이제 김병욱 전 비서관 등을 필두로 해서 지방선거 출마하려 그러는 청와대 참모진들 이탈이 시작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기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 부분이 대전 충남이 이제 통합이 되면 여권 내에서 어떤 후보군이 나올 것이냐일 텐데 제가 사실 30대인데 제 주변에 이제 대통령님 지지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친구들이 대통령님하고 여기 계신 강훈식 비서실장님의 사이를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릴 부분은 대통령실 참모진의 지방선거 출마가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에 득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사랑하니까 떠나보내실 수 있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문화일보라 그랬죠.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상호 등은 이탈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또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꼭 같이 가야 되는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는 아니니까 이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도 그분의 뭐 삶이 있는 것이고 또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했어요. 또 후임은 또 후임대로 자기 역할을 잘 하겠죠.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전혀 예측 불능입니다. 알 수 없죠. 정치는 뭐 살아있는 뭐라고 그러던데 개구리처럼 어디로 뛸지 알 수 없다고.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그냥 저로서는 지금 제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할 거고 우리 참모들도
자기 역할을 그 자리에서는 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뭐 언제 사랑하는 사이로? 징그러. 아닙니다. 네. 네. 대통령님께서는 여사님을 모두를 사랑하죠. 사랑하신다는 우문의 현답을 주셨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국내외 언론 잠깐만요. 여러분들과 저기 나 이거 네. 꼭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 진짜 시간이 지연돼도 이건 꼭 물어봐야 네, 되겠다. 그럼 요번에 절실하다. 대통령께서 지목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머리 많아요. 밤새려고 그러세요? 네. 저기 얼굴은 안 보이는데 흰 팔. 네, 뭔 말씀인지 한번 네, 그렇게 안녕하세요. 절박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화일보 김가혜 기자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어제 그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 의결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최장 수사 기간이 170일이다 보니까 올해 그 6월, 3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님 생각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에는 봄바람조차도 영향을 미치죠. 바람이 세냐, 약하냐, 따뜻하냐, 춥냐, 비 오냐, 비 안 오냐, 모든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특검은 뭐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측면이든지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특검을 안 하더라도 원래는 합동수사본부 또는 경찰의 수사팀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그게 특검이냐 아니냐는 별로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뭐 나하고 가깝든 멀든 그 점은 분명합니다. 부정부패는 청산하자. 저는 제 평생 부정한 돈을 받거나 부정한 돈을 쓰지 않고 정치적으로 나름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들 정치하는 분들한테도 그 점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도는 돈으로 매수하거나 또는 부정한 뭐 이상한 걸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지지받을 수 있다. 그걸 보여줬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뭐 저는 피와 가리지 않고 그게 뭐 특검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할 건 하고 진상은 가려서 책임은 엄정하게 물을 건 묻고 또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게 하자는 점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냐 아니면 일반 검찰 경찰이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진짜 억울해서 꼭 해야 되겠다 하면 해보세요. 자꾸 그러지 마.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러게요. 제가 대통령 이제 말씀이 한 번만 할게요. 너무 정보가 우리 많아서요. 네네. 이번 남자분으로 네. 여기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노란 두 번째 줄에 뭐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고 네. 그리고 나중에 그러겠습니다. 사적으로 한번 하시든지 네, 하시죠. 대통령 저는 작지만 정직한 언론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입니다. 저는 어디요?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입니다. 기자뉴스. 예. 저도 한 10수년 만에 처음 질문을 대통령께 드려가지고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국가보안법 문제를 좀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제 그 최근에 통역당 재건 사건 관련해서 언급도 하셨지만 그 억울한 피해자 특히 국보법 7조 관련해서는 이 고무 찬양 조항이 독소 조항으로 여전히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보법 개정이나 이 폐지에 관해서 대통령의 입장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또 저기 네. 유튜브 언론 있죠. 박형광 기자님. 네. 한세분 지금 추가로 좀 더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직 저희가 아직 안 했어요? 논의 지금 중이고요. 세 분이에요? 네, 지금 네. 세 분 우리 계십니다. 박형광 기자 한번. 얼마 전에 이분이 그 유명한 박형광 결혼을 기자고. 하셨습니다. 검소민주다 뉴스공장의 박형광 기자입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석하려고 신혼여행 미루고 왔어서 그랬어요? 네, 질문 안 하면 안 억울할 했으면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네. 네.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20대 국정 지지율에서 20대
국정 지지율이 70대보다 낮다라는 네.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30 세대의 정치 성향은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계속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그 온라인상의 어떤 가짜 뉴스가 배포되고 있는 것과 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부 공식 발표보다는 좀 자극적인 정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좀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그리고 저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20대 남자 그리고 이제 60, 70대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서 상대적으로 낮은 건 사실이죠. 그 중에 이제 20대 그 중에서 특히 또 20대 남자 여기는 글쎄 저는 가짜 뉴스 때문이라고는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의 이제 성장 발전이 이제 지체가 되면서 이제 기회 총량이 줄어들었고 청년 세대들의 그 사회 진입이 매우 어려워졌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20대 남성들은 예를 들면 군복무라든지 또는 뭐 여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더 심층적 조사에 의하면 20대들이 보수적이 된 건 아니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들을 보면 여전히 진보적이라고 해요. 정책에 대한 선호도나 판단에 있어서는. 그러나 행동 자체는 지금 정권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경향이 좀 많다. 근데 그거는 뭐 결국 그 정치나 아니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고 기성 체제 또는 기득권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는 게 또 당연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기회가 없는데 어쨌든 아마 20대들이 보기에는 민주당도 이재명도 상당한 기득권자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항하는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있고 또 10대, 20대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뭔가 해야 되는데 기회는 없고 너무 힘들고 화나고 또 암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항 행동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성장이나 발전에 매달린 이유가 그거죠.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성장을 해야 기회가 많이 생긴다. 새롭게 생기는 기회들은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자. 새로운 기회는. 이미 있는 것들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거는 혁명을 하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다. 농지기회 가듯이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대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 방향도 이제 대대적으로 바꿔 나갈 텐데 바꿀 때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청년 창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취업 중요하죠. 그러나 창업도 새로운 길이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기반한 성장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지금 반도체 회사들은 작년의 성과에 따른 올해 상여금 이것만 몇 억씩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저 대학 입시가 있었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않지만 지방 대학들의 지원율이 확 올랐어요. 또 의대는 떨어지고 공대는 확 올랐어요. 이게 좀 어떤 현상을 말할까?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방향 전환하는데 약간의 성과 신호라고 생각해요. 지방에서도 예를 들면 뭐 과학기술 분야 이런 데는 뭐 경쟁률이 엄청나요. 부산의 해양수산 관련된 학과들도 엄청나게 선호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방향 전환이 조금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예를 들면 대기업과의 이 격차 이런 것도 줄여 나가야 되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뭐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이런 격차들도 어쨌든 정책적으로 최대한 줄여 나가려고 해요. 지금 중소기업에 소액 임금 받고는 차라리 실업자를 하지 안 하겠다 이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처우도 개선하고 희망도 만들고 회사도 성장 발전할 수 있어서 내 이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내 인생도 필 수 있어. 이 회사가 성장 발전하고 나도 성장 발전할 수 있어. 이렇게 믿어지는 사회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죠. 결국 정책적인 노력이 성과를 내야 이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단순히 뭐 설명하고 뭐 가짜 뉴스 단속하고 뭐 또 해야죠. 또 해야 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더 좋은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게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억울하신 분은 별도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 국내외 언론인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지난 7개월 돌아보고 2026년 이재명 정부가 이를 대전환의 길을 보여드리는 소중한 시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점점 더 재밌어져서 좀 끝내기 아쉬워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께서 먼저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이 곧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시는 의문이거나 질문일 텐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자주 뵙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자주 하고 싶은데 우리 참모들이 뭘 그렇게 자주 하냐고 그래서 실수할까 봐 그러겠죠. 오늘도 아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꼬투리 잡혀가지고 어디 사설에 나올지도 모르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주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한 7개월 이렇게 지났는데 나라가 조금씩 정상화되는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혼란들이 많이 정리된 것 같고 또 기대도 조금씩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보람을 느끼고 또 제가 국가 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계속 제가 강요들이나 공무원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립니다. 공직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가진 시간을 또 주어진 권한을 귀하게 여기고 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국내외 언론인 여러분,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재외 동포 여러분, 저는 진행을 맡은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입니다.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기획 영상을 함께 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집니다. 질의응답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문화, 기타 총 3가지 분야로 이어집니다. 질문 기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목과 사회자 지목으로 주어지며 영상 질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되도록 질문은 하나씩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복의 시간을 넘어 대도약의 길로 나아가는 이재명 정부 대전환의 길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울산여는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취임 12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한국의 복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한국 경제가 1.3%로 15분기 만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2026년이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기회와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평화가 뒷받침하는 감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지난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실행할 5가지 대전환의 길을 국민 여러분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저런 영상이 끝나면 박수도 치고 그러는 건데 박수 쳤다 이거 혹시 뭔 소리 들을까 싶어서 조심스러우시죠? 좀 딱딱한 분위기이긴 한데 제가 미리 드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하면은 자꾸 질문도 끊어지고 질문 이거 해야 되는데 못해서 나중에 아쉽다 그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가능하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뭐 경찰서 잡혀가서 취조 당하는 건 아니어서 저도 이제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 말이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책으로 오늘 90분 예정이 돼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면 시간은 충분히 가지고 밤새 하기는 좀 그러겠지만 여러분 기사 마감 시간에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또 올해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며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주자도 아닙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이자 불굴의 저력으로 민주주의의 빛나는 모범을 다시 세운 나라로서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냈고 민주주의 회복이 다시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의 길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다시 빠졌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은 전쟁이 되고
경쟁 탈락이 죽음인 사회가 또 극단주의를 낳아서 민주주의를 잠식합니다. 훼손된 민주주의가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는 결코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다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그리고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서 떡 하나 더 주겠다라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국정 운영의 순위를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또 이를 위한 행정, 재정, 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로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을 챙겨나가겠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 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 국민 주권 정부가 만들 창업 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창업 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청년 대책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 창업이 균형 발전 전략으로, 그리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 창업이 국가 성장 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셋째,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그리고 일터 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 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 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 제도를 고치고 또 새로 마련하겠습니다.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산재 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겠습니다. 세계인을 웃고 올리는 K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한 무한 경쟁 시대,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9조 6천억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 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 날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지는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계속 내딛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성큼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끝내 어떤 위기든 극복해냈던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통합된 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낸 국력의 원천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 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사로잡는 일은 요원합니다.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